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지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문항을 구매해 교재로 제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 병원에서 다른 산모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려다 산모 바꿔치기가 적발된 30대 여성이 갓난아기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거래하고 한 명은 직접 대리모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으로 양평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독자적인 결정이었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을 독자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류 계획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바다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 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입니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삼중수소 등 방사능의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 10만 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IAEA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 절차를 해결한 일본 정부는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현 특파원. 네, 일본 후쿠시마입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일정이 좀 더 남았습니까? 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일부터 이어온 3박 4일 동안의 방일 일정을 오늘 모두 마무리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엔 일본 현지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잠시 뒤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일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소감과 함께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그로시 사무총장은 저녁쯤 항공편으로 도쿄를 떠나 곧바로 우리나라로 이동해 2박 3일 동안의 방한 일정을 이어갑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정부 시찰단장이었던 유구키 원자력 안전위원장과 면담한 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만날 예정인데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서 이튿날엔 후쿠시마 현지를 찾아 지자체와 어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IAEA가 방류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감시와 관찰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방일 이후 곧바로 이루어지는 이번 방안은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주변국이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요 이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에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일본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오늘 오후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대해서 오염수 방출 최종 설비 검사에 문제가 없다면서 검사 종료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방류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모두 끝난 만큼 언제든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거듭 밝혀온 만큼 당장 다음 달부터 방류가 이뤄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피했지만 부인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내외 반대 여론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류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있었던 우리 정부의 일본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자체조사 발표에 앞서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한국에 이미 국장급 설명회와 원전 시찰을 통해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IAEA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음 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동에서 기시다 총리는 내부 반발 여론이 심한 주변국인 한국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정상회담 직후인 13일에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런 계획 행보들이 아무래도 여론을 좀 움직이기 위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밖으로는 주변 국가들부터 안으로는 어민단체와 지역사회의 반발에 거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직후 일본이 방류 결과에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홍콩과 마카오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의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다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3년 도입한 일본 8개연 수산물 금수 조치는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풀지 않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부 지역사회와 어민들도 후쿠시마와 인접 지역 수산물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른바 소문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엔 후쿠시마와 인접한 미야기현 의회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도 했고요. 지난달 말 후쿠시마 어민단체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특별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 방위를 계기로 방류 정당성을 확보한 가운데 국내외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건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에게 이번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비상행동 철야 농성에서 대통령은 오염수 안전성 여부에 대해 피해 당사국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가장 값싼 방안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일 두 나라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연관 산업의 피해, 국민 정서까지 따지면 값비싼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머지않아 깨닫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IAEA 사무총장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하고 유엔 인권위의 일본 제소를 검토하기로 한 걸 거론하며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 사실이 밝혀져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 선동을 통해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야3당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3인당 의원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극소수 정당을 끌어들여 방류 반대가 일본 다수 여론인 것처럼 선동하는 건 또 하나의 외교 망신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와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브리핑 집중 신고센터 운영 결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매했다는 의혹 등 2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해당 강사가 평가원이 주재하는 각종 시험 출제에 참여했던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문제를 사들인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학원과 허위 과장 광고 등 24건을 조사 요청하고 일부 탈세 의혹에 대해 유관 기관에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장상윤 차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를 제작한 사안 등 모두 2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교수비와 함께 학원 교재,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 약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행태 등 총 9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이 800건에 육박하는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구에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갓난아이를 사고판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나 임산부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온 뒤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사건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산모가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사라졌는데 며칠 뒤 다른 여성 37살 A씨가 나타나 내 아이라며 데려가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임산부에게 자기 이름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돈을 주고 매수한 뒤 입양을 원하는 다른 부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입양을 하려면 입양기관을 통해야 하고 법원에 신고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모두 건너뛰고 불법으로 입양을 보내려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됐는데 수사를 확대하자 A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무려 5명을 불법으로 입양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불법 입양된 아이가 모두 5명입니다. 전부 같은 수법을 쓴 건가요? 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산모 바꿔치기 수법을 쓰기도 했고 이미 태어난 아이를 돈을 주고 데려와 입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글을 올린 이들을 노렸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면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건넸고 병원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데려온 아이는 주로 불임 부부에게 입양 보냈는데 해외에 사는 이들에게 넘긴 사례도 있어서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A씨는 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직접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낳아주는 대리모 노릇을 하고 5,500만 원 정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입해 임신하면 1,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유인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미혼모와 불법 입양한 부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거로 알려졌던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오전 송치했습니다. 송치 전 A씨는 왜 아이를 살해했는지,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하천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년 전 출산한 지 하루 만에 딸을 숨지게 하고 텃밭에 안매장한 친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사체 유기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낳은 딸을 하루 만에 살해하고 경기 김포시에 있는 텃밭에 안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의 추가 진술과 유골에서 발견된 정황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린 남성이 성폭행이 목적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 최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이 영장 심사가 있었던 거죠. 이때 질문했는데 성폭행을 시인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제 경기의왕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때리고 또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심사에 들어가며 A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성폭행하라고 하셨던 거 맞습니까? 이처럼 A씨가 처음부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강간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엘리베이터에 탄 건 12층입니다. A씨는 12층보다 더 높은 층에 살고 있는데요. 범행 시간 등을 고려해 12층을 골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12층에서 기다리며 여러 사람이 타고 있거나 남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보냈고 여성이 혼자 탄 엘리베이터가 오기만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계획했는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네, 최근 서울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의왕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이틀 전입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상계동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여성을 노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남성은 집에 막 들어가려던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남성은 여성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협박했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계단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나흘이 넘도록 용의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좁히며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일대에서는 취객 지문으로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는 신종 퍽치기 수법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건국대 이용혁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심사 들어가면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네요. 그래서 이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이 된 거고요. 일반 폭행이나 상해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강간 자체가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강간 미수범도 강간범입니다. 따라서 이 강간범이 일정한 시도와 행위를 하는 중에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강간치상으로 이제 의유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 단순한 그 폭행이나 단순한 상해보다 형량이 높고요. 또 성폭력 특례법,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가중하는 이런 그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약하게 되면 착수가 분명히 있었고 네. 더군다나 이 상해라고 하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갈비뼈가 골절됐다라고 하는 이런 네. 그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강간치상으로 네. 의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 피의자가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명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여성분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시고 몸 상해 흔적 다 보이고 제지를 하려고 했으나 쉽게 뿌려치지도 않았고 밀려나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덩치가 있었거든요. 네, 일면식도 없던 이웃에게 내 집 엘리베이터에서 범행을 당한 거잖아요. 나도 범죄 표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성폭행범의 그 유형을 조금 나누어 보면 사실은 그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제일 빈번합니다. 그리고 설령 모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그 접근을 할 때 무엇인가 그 이유를 들면서 그럴듯한 사유를 갖고서 이제 접근을 하는 이런 두 번째 유형이 있는가 하면 이게 그 아파트 주민이라면 이 피해자를 노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 세 번째 그 유형이 하나의 그 급습하는 이제 형태인 거죠.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잠복해 있다가 네. 뭐 무슨 변명과 이유를 들지 않고 바로 유형력을 행사해서 공격 행위를 시도했던 이른바 그 급습형 성폭행범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그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성적인 공격 행위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서 왜곡된 어떤 성적 희열을 추구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질문 중에 또 중요한 점이 예. 범죄에 대한 그 공포감이 상당히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공포감은 사실상 그 지역이 객관적으로는 안정하다고 하더라도 혹시 폭력물을 많이 보거나 또는 근래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거나 네. 더 중요한 것은 나 또는 나와 가까운 지인이 일정한 범죄를 경험하게 되면 설령 그 동네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심한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될 바로 아파트 그 공간에서 이와 같이 급습하는 형태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네. 범죄에 대한 그 공포는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 치유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 최근에 노원구 아파트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국민들 공분을 많이 샀던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가학성을 띠는 그런 공격적 성폭행범들의 입장에선 이러한 그 협소한 공간만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성범죄에 그 착수해서 성공하는데 좋은 조건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제3자가 없이 둘만이 있게 됐을 때 상대방을 성공적으로 그 제압을 할 수가 있고 왜곡된 그런 그 성적인 행위 자체가 진행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도주하는데도 사실은 다른 제3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수월한 이런 측면. 네. 그래서 그 이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한 이 성폭행범이 요즘 많이 빈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꺼려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모르는 사람과 탔을 때 긴장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능형 CCTV라는 거를 도입을 추진한다고 해요. 이게 뭔지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일정한 그 알고리즘을 그 CCTV에 내장을 시켜 놓는 거죠. 예. 바꿔 얘기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들. 갑자기 이렇게 손을 막 올린다든가. 그럼 이런 알고리즘은 이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그 인지를 해서 그 CCTV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만약에 그 관제 요원이 있다고 한다면 팝업 창을 확 띄우게 돼서 예. 이곳에서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다 계속 24시간 관찰할 수 없으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이한 행동을 포착을 해서 이른바 팝업으로 그 상황 자체를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그 지능형 그 CCTV의 기본 얼개인데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능형 CCTV만 이렇게 덜렁 달아나서 또 안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관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제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제 다음에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행동 그 제지침도 함께 그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지자체에서 지능형 CCTV까지는 뭐 의미가 있지만 이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일정한 예방 행위를 취한 것이 그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 제지팀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서 좀 긴장이 많이 될 것 같고 저런 CCTV가 있다고 하니까 효과 분석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신종 퍽치기라고 저희는 소개를 했는데 네. 영상이 좀 준비되면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강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늦은 밤에 있었던 거고요. 화면 볼까요? 네, 이게 휴대전화인 것 같죠. 그리고 이게 신종 퍽치기 그림이 아니고 이게 과거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이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이 그림이 아니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술 취한 사람의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이제 강제로 휴대전화를 열게 하는 뭐 그런 범죄였거든요. 저희가 예. CCTV가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범죄가 신종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얼개는 동일한데 목적과 수단 자체가 상당히 나쁜 의미에서 세련된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쁜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말이죠. 어떻게 본다면 그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가장 원시적인 범죄 형태입니다. 뭐 노상강도라고 일단 뭐 요약을 하면 되겠죠. 이 그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제대로 이제 그 몸을 못 가누는 뭐 이러한 그 사람들이 하나의 범죄의 대상과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좀 도와준다고 하는 척하면서 지갑 등을 이렇게 슬쩍 빼나가는 형태, 예. 부추기면서 빼나간다라고 해서 지금 화면이 준비됐습니다. 예. 네, 그것을 이제 부추빼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화면에 그 나오는 저는 것은 부추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아예 공격 행위를 아주 심하게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퍽치기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그 유사한데 지금 그 현금을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는 시민들 많이 있지만 또 대부분은 현금 대신 예. 이제 신용카드를 카드를 갖고 쓰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리고 그 은행 그 뱅킹 자체를 휴대폰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지금 만취한 상태에서 아주 공격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힘을 강제로 이용해서 이 휴대폰에 이 지문, 인식. 그죠? 손가락을 거의 갖다 대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 휴대폰 자체가 이른바 그 보안 장치가 풀리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은행 계좌는 이 용의자의 그야말로 자유로운 놀이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의 노상 강도가 지금 디지털 터리범, 지문 터리범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형태인 거죠. 즉 만취한 상태의 무기력을 이용해서 금전을 뱅킹에서 사이버 뱅킹에서 가상 계좌 또는 카톡 또는 여러 가지 은행 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하는 만큼 빼내가거나 또는 현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른바 지금 신원 자체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빼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른바 그 노상 강도가
지문 탈취의 형태로 진화 발전한 퍽치기가 지금 우리 영상에서 본 내용입니다. 네, 과거에는 뭐 지갑을 노렸다면 지금 취객 손가락으로 휴대 잠금을 푼 거잖아요. 이게 요즘 지문이나 또 얼굴로도 스마트폰을 풀 수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게 아닐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보안의 예. 그 허술함 등을 그 활용한 뭐 이런 방법인 것 같고요. 또 그 두 번째는 만취한 상태를 역시 또 이용한 점. 그리고 이번 사안에서 조금 더 특이한 것은 1차, 2차 이후에 3차 범행까지 그 시도를 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1차는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 예. 그죠? 2차는 돈을 강취하는 형태로 지문을 활용해서 은행에서 빼가는 형태가 2차라고 한다면 그 3차는 이 상황을 사실상 녹음을 한다는 이런 형태를 한다든가 또 이 당사자가 지금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그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전화를 해서 당신이 이런 행위까지 했다. 예를 들면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정치죠. 즉 어떤 행위를 했느냐? 나의 그 새 차에 구토를 했으니까 이거 배상을 해라. 또는 공갈이네요, 그거. 공갈 협박의 형태죠. 또는 나의 부인, 나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나의 부인과 나의 여자친구한테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그 합의를 봐야 된다라고 해서 또 3차적인 금전을 또 갈취하는 뭐 이런 형태가 이번 사건의 그 특징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것이 약 1년에 걸쳐서 5,500만 원을 갈취했다라고 한다면 11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500만 원 이상 이런 금전적인 그 갈취 행위를 한 것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과연 지금 그 강남 일대에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는 없었던 것인지 뭐 등에 대한 여죄 수사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게 뭐 조금 진화하긴 했지만 예전부터 많이 있던 범죄 아닙니까? 뭐 아리랑치기 뭐 이런 것들 다 퍽치기 다 예전에 있었던 범죄들 많이 했던 범죄들인데 이렇게 조금씩 진화하고 있고 이걸 당하지 않으려면 술을 많이 막 먹지 않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몇 가지 그 방안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그 자신의 그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시시변별 능력과 행동 자체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만취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를 하라라고 하는 이런 뭐 신호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뭐 이런 측면에서 과도한 음주는 항상 범죄의 표적이 된다. 이런 그 경각심을 갖는 것이 그 필요하고요. 뭐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뭐 이런 그 사안이 서울 한복판 또는 그 곳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예방 차원에서 그 경찰의 지금 순찰 전략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뭐 지금은 대부분 112 신고를 받아서 여기에 응하는 어떻게 본다면 뭐 수동적 그 형태이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 보긴다면 차량으로만 접근하는 형태니까 좀 대면 접촉을 하는 즉 길거리 그 순찰을 이런 그 취약 지역에 가동을 함으로써 범죄의 그 위화 효과를 억지력을 높이는 뭐 이런 방법도 하나 우리가 그 생각해 봄직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보안의 뭐 생활화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뭐 여러 형태의 개인적인 해킹에 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또 잘못 악용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휴대폰에 대한 뭐 철저한 보안 유지 뭐 이런 한 세 가지 방안이 범죄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예방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편하려고 지문 인식하고 얼굴 인식하는 건데 그게 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니까 좀 무섭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학 럭비부 감독이 심판을 매수하려고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은 당시 감독과 심판 사이 성접대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담긴 녹취를 확보했는데요. 해당 감독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창단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려대학교 럭비부. 대학 럭비부 가운데 역사가 가장 깊은 데다 국가대표도 여럿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이 대학 럭비부 감독 A씨가 럭비계 후배인 심판에게 경기를 잘 봐달라며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차 술 접대뿐 아니라 심판을 상대로 이른바 2차 성접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YTN은 취재 과정에서 당시 구체적인 접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심판이 성접대를 받았고 감독이 비용을 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갔잖아요, 솔직히 이게. 근데 저는 막 술도 먹고 뭐 그것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비용 내가 냈잖아. 근데 그걸 내가 너한테 접대를 했대. 근데 내가 원하면
하겠어. 성접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걱정하는 후배 심판에게 선배인 감독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형이 너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형한테 방금 통화를 해줘. 또 다른 녹취엔 해마다 열리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술을 먹었다는 언급도 등장하고 접대가 한 차례에 끝나지 않은 정황도 보입니다. 그게 정기전 그때 놔두고 작년 정기전 놔두고 그때 잘 봐달라고 그랬던 거지? 그렇죠. 너가 총 4번 먹었다 그러지 않았어? 그때 나한테 얘기하는 건 4번 먹었다 그러잖아. 횟수는 제가 지금 횟수는 까먹었어요. YTN 취재진이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묻자 해당 감독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며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부당한 걸 자꾸 저한테 시키는데 제가 그걸 하지 않거든요. 고대 감독 때 또 인사 안 한다고 없다고 막 하면서 막 그랬던 적도 있었고. 심판 역시 누군가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접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경기를 유리하게 봐달라는 말도 친한 심판과 감독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경기 실적이 선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우려합니다. 감독과 심판 사이에 성접대 관련 대화가 오갔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를 앞둔 심판과 감독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진위와 상관없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다. 결국 학부모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감독과 심판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성접대 의혹과 경기 영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정확히 얘기하면 그 계획이 전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가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야당의 공세에 정부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왜 논란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 계획에 포함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훨씬 전부터 있었고요. 이렇게 포함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여러 관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들여서 만들려는 도로가 그만큼의 효과를 낼지를 미리 알아보는 제도입니다. 길거리 현수막에 자주 보이는 예타 통과 이런 말이 이 문턱을 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현수막을 걸 정도 되는 일이 지난 2021년에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때 사업 구간은 양평군, 보시는 대로 양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쯤 뒤인 올해 5월에 바뀌었습니다. 국토부에 공고된 자료인데 양서면은 강상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도 29km로 2km가 더 늘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거랑 변경된 걸 지도에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변경된 도로 끝에 이렇게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게 이번 논란입니다. 쟁점이 여럿 있습니다. 일단 예타를 통과한 뒤에 도로 종점을 바꾸는 사례 없진 않습니다. 국토부는 최적의 노선은 검토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도로끼리 만나는 단순 분기점이라서 땅값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바로 인근에 나들목이 있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노선 변경으로 예산 1,000억 원이 늘었다는 것도 그만큼의 효과가 커진다면 뒤집어 볼 수도 있는 비판일 겁니다. 부처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얼마나 검증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했는데도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변경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국토부와 양평군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는 의혹인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했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국토부가 올해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고속도로 노선안을 밀어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양서면을 중점으로 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당초 노선안과 대안인 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의견을 양평군에게 물어봤다는 것인데요. 이에 양평군은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 주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 검토 의견을,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며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 2월 당초안이 아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려있어 특혜가 예상되는 강상면 안만을 콕 집어서 다시 의견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양평군은 국토부의 분위기가 강상면 안으로 기운 것으로 판단하고 양평군 내에 나들목만 설치해준다면 강상면 안도 받아들이겠다고 긍정적으로 회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지난 5월 3일 공개한 서울 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강상면 안은 대안 1로 자리 잡으며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 안을 대안 2로 밀어냈습니다. 국토부는 강상면 안을 중점으로 하는 안이 양서면 안보다 수요, 공급, 입지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결국 정부는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속도로 신설을 백지화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에 말려들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짓말 선동 프레임으로 재미를 보려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임기 내내 계속 걸고 넘어지려 할 텐데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도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 정부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측이 양평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살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평 주민들을 향해선 임기 끝까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제가 책임을 지고 끊어내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했다며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내년 총선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극약 처방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민주당이 나서서 가짜뉴스 선동을 했기에 저랑 1대1 토론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책임을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면서 모든 해명과 깔끔한 해소,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사업 백지화에 대해 국민의 삶은 도박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원 장관은 도박은 이 대표 가족과 김남국 의원 등 측근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저는 도박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는 겁니까? 주민들 반응까지 전해주시죠. 예, 일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만큼 당분간은 사업 재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 재개 여부가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양평은 물론 강남권 주민들이 이번 정부 발표로 크게 실망하고 있어서 이러한 민심도 사업 재개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업 백지화 발표에 양평군 주민들은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니 황당하다면서 사업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양평군 일대는 특히 주말에 상습 정체 구역이어서 양평 군민들은 물론 이번 고속도로 사업에 양평 군민들은 이번 고속도로 사업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근처 하남시와 서울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 주민 등도 상당히 반기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서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시점에 깔끔하게 다시 논의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또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사전 논의 없이 스스로 결정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는 무조건 우리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가려는 거구나. 이거는 임기 끝까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이 논의를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김건희 여사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그 시점에 가서 서로 홀가분하게 깔끔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대선 공약이었던 부분인데 대통령과 논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어떤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저는 다 각오를 하고 제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행히 5월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저점을 지난 걸로 본다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회복세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 규모는 19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지난 4월 이후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는 아직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수출은 여전히 부진해 9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데다 석유류 하락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단 쓰는 돈이 준 영향이 큰 겁니다. 정부가 해외 유보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 것도 경상수지 개선에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세금을 피해 해외에 머물던 기업들의 해외 배당금 수익이 유입되며 투자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겁니다. 다만 올해 누적 경상수지는 34억 4천만 달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제 저점을 지났다며 앞으로는 나아질 거로 전망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제 저점은 벗어났다. 그래서 회복을 보이는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제 상품 수지 개선세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구차 좀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역대 최대로 급증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히 채권 투자가 113억 3천만 달러 급증하며 금융 계정은 26억 5천만 달러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화면 보겠습니다. 네, 엘리엇 배상에 대해서 삼성이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줄어든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져야 된다는 비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에서는 더위와 사투가 벌어진다면 지하에선 추위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냉방칸 이야기인데요. 사람마다 서로 추위를 타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발생하는 일입니다. 같은 지하철칸에서 적정 수준을 찾기란 쉽지가 않죠. 서울 지하철을 기준으로 올해 접수된 냉난방 민원수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일상 회복과 함께 이용객이 늘면서 민원수도 늘어난 거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춥다는 민원만 따져보면 65%가 넘고요. 덥다는 민원 따져봤을 때 60.2%에 이릅니다. 같은 열차 안에서 덥다는 민원, 또 춥다는 민원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객실 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여름에는 24도에서 26도, 겨울은 18도에서 20도로 정해진 실내 기준 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조건에서 더위를 많이 탄다 싶은 승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적 시원한 객실의 양쪽 끝자리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추위를 많이 타는 승객은 객실 중앙에 마련된 약냉방석이나 지하철별로 별도 배정된 약냉방칸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죠.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것도 권했습니다. 또타 지하철이나 전국 지하철 정보가 있는 티맵 대중교통을 통해서 지하철 칸별로 혼잡도를 미리 알 수가 있는데요. 더위를 타는 승객이라면 이 앱을 이용해서 사람이 적은 칸을 찾아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ozens of the survivors. Police, please. My daughter's missing. I'm looking for his soul. I met this African who's got a photograph of her at the mosque. 평소와 다름없는 런던의 분주한 아침. 지하철역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순식간에 지하철 세 곳에서 폭탄이 터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네 번째 폭발이 이어졌다. There was a big explosion. It went black. There was loads of smoke. We were in there for maybe 3-4 minutes. And people were thrown forward. 런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최악의 테러로 사상자는 늘어나갔다. And then he'd go back in with both hands again and feel as if you're pulling another couple of grapes out. And this happened at 30-second intervals. 지하철과 버스에 폭탄을 설치한 테러범 4명 모두가 영국 국적의 젊은이들이란 사실이 사람들을 더 공포에 떨게 했다. Some must have been living around where we work every day that might be involved in it. It's quite shocking. It's just really shocking.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7월 7일에 저지른 이연쇄 폭발 테러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고 영국은 슬픔에 잠겼다. But those who perpetrate these brutal acts against innocent people should know that they will not change our way of life. 장마 전선 영향으로 남부 지방에는 다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는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전주 덕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거기도 호우주의보 내려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약한 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12시 40분을 기해 이곳 전주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장맛비와 함께 어우러진 분홍빛의 연꽃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현재 연꽃은 60% 정도 개화한 상태고요. 다음 주쯤에는 만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지역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2023 전주 연꽃문화축제는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 총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 악기 공연과 음식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연꽃 가죽공예, 연꽃 모양을 활용한 체험 부스들도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연꽃은 8월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관광 거점 도시 전주로 여름 휴가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청 이남지방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집중되면서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경남 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의 많게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는 최고 100mm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한 충청 이남지방과는 달리 서울과 춘천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중북부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지방의 장맛비는 주말인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덕진공원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